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내용은요. 바로 이 인공지능 AI의 급격한 발전이 데이터 전송 방식을 어떻게 정말 뿌리부터 바꾸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AI를 돌리는 서버나 데이터 센터, 여기서 처리해야 할 데이터 양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당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 광통신 그리고 광모듈, 이게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흥미로운 기술 변화, 그 핵심과 의미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AI 시대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단순히 계산 속도만 빨라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이 좀 명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계산 속도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군요. 네, 그 계산 결과를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여러 장치 간에 주고받고 또 시스템 전체를 얼마나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고속 상호 연결. 이 기술의 중요성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고속 상호 연결이요? 네, 오늘은 AI 인프라를 확장하는 주요 방식인 스케일 업, 스케일 아웃, 그리고 스케일 어크로스 이 모델들을 좀 살펴보고 이게 어떻게 고속 광통신 모듈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기술 지형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좀 사실에 기반해서 심층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AI 하면 보통 알고리즘이나 소프트웨어 이런 걸 먼저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연결 기술이 그렇게 중요해진 이유가 뭘까요? 예전 컴퓨터 방식하고 비교하면 어떤 점이 가장 다른 건가요? 아, 네.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십니다. 그 전통적인 서버 환경을 생각해 보면요. 주로 CPU, 그러니까 중앙 처리 장치 하나, 이 강력한 두뇌의 성능을 계속 높이는 방식이었어요. 뭐랄까, 선형적 성능 향상에 집중했죠. 하나만 계속 똑똑하게 만드는 방식? 네. 계산할 게 있으면 그 똑똑한 두뇌 하나한테 다 맡기는 식이었습니다. 근데 AI, 특히 요즘의 거대 언어 모델 같은 것들은 접근 방식 자체가 달라요. 방대한 데이터를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동시에 처리해야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아, 동시에 처리한다? 네. 그래서 GPU, 그래픽 처리 장치죠. 아니면 TPU, 텐서 처리 장치. 이런 특정 계산에 특화된 처리 장치를 수십, 수백 개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마치 수많은 전문가가 각자 맡은 부분을 동시에 처리하고 협력해서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 여러 개의 처리 장치가 동시에 막 돌아간다면 그 결과들을 실시간으로 취합하고 조율하는 게 정말 관건이겠네요. 각자 아무리 빨라도 서로 소통이 느리면 전체 속도는 느려질 테니까요. 바로 그 시점입니다. 여러 처리 장치들이 뱉어내는 그 엄청난 양의 중간 결과들. 이걸 지연 없이 아주 빠른 속도로 연결하고 통합해야만 전체 AI 시스템이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확장성, scalability입니다. AI 모델은 계속해서 더 커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처리 장치의 수를 늘리거나 서버 대수를 늘리는 식으로 시스템 규모를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어야 해요. 필요할 때마다 늘릴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처음에는 서버 한두 대로 시작했더라도 나중에는 수백, 수천 대의 서버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슈퍼컴퓨터처럼 맞물려서 돌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계속 옆으로, 위로 붙여나가면서 시스템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군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런 대규모 확장을 물리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 혈관 역할, 그걸 하는 게 바로 고속 데이터 전송 기술인 거죠. 혈관이요? 만약 이 데이터 전송 속도가 발목을 잡는다면,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 생긴다면 아무리 뛰어난 연산 장치를 많이 모아놓아도 전체 시스템은 거북이처럼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에는 이 연결성이 연산 능력 그 자체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해진 겁니다. 네,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그럼 AI 인프라를 확장하는 구체적인 방식들, 아까 말씀하신 스케일 업, 스케일 아웃, 스케일 어크로스, 여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용어는 좀 비슷하게 들리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이 세 가지 모델은 AI 인프라를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목적으로 확장하는지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각각의 기술적인 특징, 그리고 주로 사용되는 연결 방식이 달라서요. 현재 AI 데이터 센터와 광통신 시장의 그 복잡한 그림을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열쇠가 됩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스케일업, 이건 어떤 개념인가요?
위로 쌓는다는 그런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스케일업은 말 그대로 개별 서버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식이에요. 수직적 확장이라고 할 수 있죠. 주로 서버 렉이라는 하나의 선반 단위 안에서 여러 개의 GPU나 AI 가속기 카드들을 최대한 촘촘하게 그리고 빠르게 연결하는 데 집중합니다. 렉 안에서요? 네, 부품 간의 물리적 거리가 보통 10m 이내로 매우 짧죠. 거리가 아주 가까우니까 데이터가 거의 즉시 전달되겠네요. 지연 시간이 중요하겠군요. 게 성능에 결정적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구리 배선을 주로 사용합니다. 전기 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하고 다시 되돌리는 과정에서 아무리 미세하더라도 지연이나 에너지 소모가 발생하는데요. 스케일업에서는 이조차도 극도로 민감하게 여기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스케일 아웃은 이름 그대로 밖으로, 옆으로 확장하는 방식인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스케일아웃은 수평적 확장에 해당합니다. 여러 대의 서버 또는 여러 개의 렉을 서로 연결해서 하나의 거대한 컴퓨팅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죠. 여러 대를 묶는 거군요. 네, 특정 서버나 렉의 한계를 넘어서 처리해야 할 작업량, 스루풋이라고 하죠. 이걸 늘리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론상으로는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시스템 규모를 확장할 수 있게 해주고요. 수백, 수천 개의 서버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협력하는 그림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여러 서버나 렉을 연결하려면 거리가 꽤 멀어지겠네요. 수십 미터 이상 될 수도 있을 텐데 이때는 구리선만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스케일아웃 환경이 달라집니다. 서버와 서버, 렉과 렉 사이를 연결하려면 전송거리가 수십 미터에서 수백 미터, 때로는 그 이상으로 길어지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 거리에서는 구리선의 신호 손실이나 외부 간섭 문제가 심각해져서 고속 데이터 전송이 어렵습니다. 바로 이 스케일아웃 영역이 고속 광통신 기술, 특히 광모듈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 무대입니다. 아, 여기가 바로 광통신의 주 무대군요. 네, 빛의 속도로 대용량 데이터를 멀리까지 안정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전송해야 하기 때문이죠. 다양한 종류의 광모듈 솔루션이 거리, 속도, 비용 요구사항에 맞춰서 좀 복잡하게 사용됩니다. 뭐랄까, AI 데이터 센터의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동맥,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스케일 어크로스는 어떤 개념인가요? 이건 좀 생소하게 들리는데요. 가로지른다는 뜻인가요? 네, 스케일 어크로스는 비교적 최근에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강조하기 시작한 개념인데요. 말 그대로 지리적으로 떨어진 데이터 센터들을 가로질러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전송거리가 수 킬로미터에서 수십, 수백 킬로미터 이상으로 훨씬 길어지죠. 데이터 센터끼리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왜 연결해야 하죠? 아, 요즘 초거대 AI 모델을 학습시키거나 운용하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컴퓨팅 자원과 전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특정 지역에 그만한 부지나 전력을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들의 컴퓨팅 능력을 마치 하나처럼 묶어서 사용하려는 시도입니다. 아, 분산된 걸 하나처럼 묶는다. 네, 지리적 제약을 넘어서 국가나 대륙 규모의 거대한 가상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는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당연히 장거리 전송이 필수적이니까 전적으로 광섬유통신망 기술에 의존합니다. 이것도 역시 광통신 기술의 발전 방향 중 하나이긴 한데요. 오늘 주로 다룰 서버 렉 내부나 렉 간 연결에 쓰이는 고속 광모듈과는 기술적 초점이 약간 다릅니다. 네, 정리가 되네요. 스케일업은 렉 내부의 초단거리 연결, 주로 구리선이고요. 스케일아웃은 렉이나 서버 간의 중거리 연결, 이게 광통신의 핵심 역할. 그리고 스케일 어크로스는 데이터 센터 간의 장거리 연결, 광통신 필수. 특히 스케일 아웃이 현재 광모듈 수요를 폭발시키는 주된 동력이라는 말씀이신데 잠깐만요. 아까 스케일 업 환경에서도 광모듈 수요가 상당하다고 하셨는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내부 연결은 구리선 위주라고 하셨잖아요. 네,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이 부분이 현재 광모듈 시장을 이해하는데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인데요. 스케일업의 핵심, 즉 렉 내부 부품 간 연결은 구리선 기반이 많지만요. 그렇게 강력해진 스케일업 시스템이 외부, 즉 다른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즉 스케일 아웃 환경과 통신해야 할 때는 결국 광통신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 외부랑 연결할 때.
그렇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최신 AI 시스템들을 보면 내부 부품 간 데이터 전송 속도는 이미 초당 테라바이트, TBPS 수준이에요. 초당 1000기가바이트, GBPS를 훌쩍 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의 최신 아키텍처는 내부적으로 초당 1.8테라바이트, TBPS, 다시 말해 약 1800기가바이트, GBPS라는 엄청난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1초에 1800기가바이트요. 영화 수백 편 분량의 데이터가 오가는 거네요.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속도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엄청난 내부 처리 능력을 가진 시스템이 외부 네트워크와 통신할 때는 현재 주로 사용되는 800G, 즉 초당 800기가비트, GBPS, 이걸 바이트로 환산하면 초당 약 100기가바이트급 광모듈 기술에 의해서 대역폭이 제한됩니다. 100기가요? 네. 그러니까 내부 도로는 왕복 18차선인데 도시 밖으로 나가는 고속도로 입구는 1차선밖에 없는 상황과 비슷해요. 내부에서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밖으로 나가는 길이 꽉 막히는 거죠. 와, 내부 속도는 1800인데 외부 연결은 100이라니 무려 18배나 차이가 나는 거네요. 그럼 내부의 데이터를 원활하게 내보내려면 외부 연결 통로, 그러니까 광모듈이 훨씬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내부와 외부 간의 속도 차이, 즉 대역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많은 출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내부 대역폭 1에 대해서 외부 연결용 광모듈 3개 정도를 사용하는 경향, 즉 1대3 비율로 광모듈을 구성합니다. 1대3 비율이요? 네, 내부의 엄청난 데이터 처리량을 병목 없이 외부로 내보내기 위해 여러 개의 800G 광모듈을 병렬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스케일업 환경 자체가 광모듈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실제로 최신 AI 서버 렉 하나에 필요한 광 트랜시버, 그러니까 광신호를 보내고 받는 송수신 장치 수가 무려 6,900개 이상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도 나올 정도입니다. 렉 하나에 6,900개 이상이요? 와, 데이터 센터 전체로 보면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겠는데요? 이건 단순히 부품 수가 늘어나는 걸 넘어서 데이터 센터 설계나 운용 비용 측면에서도 엄청난 변화를 의미하겠네요. 앞으로 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파급 효과가 상당합니다. 광모듈, 특히 800G급 이상의 고속 광모듈 시장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우선 AI 서버 시장 자체를 보면요. 전 세계 AI 서버 출하량은 꾸준히 증가해서 2025년에는 2천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요. 2029년경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9년 정점. 네, AI 기술이 클라우드로 넘어서 다양한 산업 현장으로 확산되면서 서버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자용을 보면 2029년에는 AI 서버 자체 출하량 증가율은 8.7% 정도로 둔화된다는 예측도 있던데요. 그럼 관련 시장 성장세도 좀 꺾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아주 중요한 지점을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만약 단순히 서버 대수의 증가율만 본다면 성장세 둔화로 해석할 여지가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서버 한 대당 탑재되는 고성능 광모듈의 수량과 성능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 증가율은 좀 둔화되어도 자동차 한 대당 들어가는 고성능 엔진이나 첨단 부품의 수가 훨씬 빠르게 늘어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그 1대 3 비율처럼 AI 서버는 내부 성능이 고도화될수록 외부와의 통신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은 그리고 더 빠른 광모듈을 필요로 하거든요. 네, 그렇죠. 특히 800G급 이상의 고성능 광모듈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표준 사용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버 전체 출하량 증가율은 한 자릿수로 낮아지더라도 실제 광모듈 시장의 단위 출하량은 연간 71%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연간 71%요? 네, 이건 서버 대수 증가율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그야말로 경이적인 성장세라고 할 수 있죠. 연간 71% 성장이라니 정말 놀랍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도 엄청나겠네요. 물론입니다. 이미 업계에서는 800G를 넘어서 1.6T, 그러니까 초당 1.6테라비트죠. 더 나아가서는 3.2T급 광모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단위 속도당 비용 효율성은 더 높아지고 전력 소모는 줄어들면서 성능은 더욱 향상될 겁니다.
이러한 최첨단 고성능 광모듈의 주요 구매자는 누구냐 하면 역시 엔비디아와 같은 AI 칩 및 시스템 선도 기업들, 그리고 구글, 메타, AWS, 마이크로소프트, 어저 같은 거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기업들입니다. 이들이 자체 데이터 센터의 AI 인프라를 경쟁적으로 그리고 아주 공격적으로 확장하면서 고성능 광모듈 수요를 강력하게 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급성장하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 이 중요한 부품을 누가 만들고 공급하는지, 즉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 문제도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현재 이 시장의 공급망은 어떻게 형성돼 있나요? 네. 현재 전 세계 광모듈 시장의 판도는요, 그동안 중국 제조업체들이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생산 능력하고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체 시장 점유율의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시장을 주도해왔죠. 50% 이상이요? 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이 분야도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정학적 변화가 최근 광모듈 공급망에 큰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핵심 요인입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 공급망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주요 글로벌 기업들, 특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특정 국가, 즉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를 분산하고 안정적인 부품 조달을 위해서죠. 중국 의존도를 낮춘다. 그래서 미국 본토는 물론이고 동남아시아나 멕시코 그리고 대만 등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시도가 매우 활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강국인 대만에게는 이것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겠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대만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설계 및 제조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는 강력한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광통신 분야에서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는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에서 대만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리콘 포토닉스요. 네, 실리콘 포토닉스는 기존의 성숙된 실리콘 반도체 제조 공정, CMOS라고 하죠. 이걸 활용해서 전자가 아닌 빛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초소형 광학 부품들을 칩 위에 직접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아, 반도체 기술로 광학 부품을 만든다? 그렇죠. 대만이 가진 강점, 즉 뛰어난 IC 설계 능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파운드리, 반도체의 위탁 생산 경쟁력을 이 실리콘 포토닉스 분야에 접목한다면 시너지가 클 수 있습니다. 반도체 만들던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해서 차세대 광통신 부품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거군요. 와. 네, 그렇습니다. AI가 촉발한 이번 고속 광통신 기술 전환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대만이 보유한 반도체 기술력과 첨단 패키징 역량 그리고 생산 능력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기술 변화의 거대한 흐름과 지정학적인 공급망 재편이라는 이 두 가지 변화가 맞물리면서 대만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AI의 발전이 단순히 더 똑똑한 알고리즘을 만드는 차원을 넘어서 그 두뇌들을 연결하는 신경망, 그러니까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물리적인 통신 인프라의 근본적인 혁신을 얼마나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 센터 내부의 통신 기술이 AI 시대의 숨은 주역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여러분과 나눈 논의를 핵심만 좀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I의 핵심인 대규모 병렬 컴퓨팅은 데이터 센터 확장을 위한 스케일업, 수직 확장, 스케일 아웃, 수평 확장, 스케일 어크로스, 지리적 확장 모델을 발전시켰다는 점. 네. 둘째, 이중 특히 서버와 렉 간의 연결을 담당하는 스케일 아웃 영역에서 고속 광통신 모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 그렇죠. 셋째, 더 나아가서 최신 AI 서버는 내부 성능 고도화로 인해서 외부 통신용 광모듈을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1대3 비율 같은 거죠. 서버 자체의 출하량 증가율을 훨씬 뛰어넘는 연간 70% 이상의 경이적인 광모듈 시장 성장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800G 이상급에서요. 70% 이상 성장. 네. 그리고 넷째, 미중 기술 경쟁 심화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는 강력한 반도체 생태계를 갖춘 대만과 같은 지역에 새로운 전략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AI 기술의 눈부신 진보는 우리가 평소에는 잘 인식하지 못하는 데이터 센터 내부와 또 데이터 센터 간을 연결하는 그 광케이블 속을 빠르게 달리는 빛, 즉 광통신 기술의 끊임없는 발전과
그 혁신 속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이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AI 시대의 기술 지원과 그 이면의 동력을 이해하시는데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